여러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아유 진짜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요. 엄청나게. 이거 한번 보세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7.5%까지 올라갔습니다. 7.5%까지. 여기서 시중은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시중은행. 예, 시중은행은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여기를 말합니다. 4대 시중은행. 그런데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7.5%. 야, 이대로 가면 지금 난리나게 생겼습니다. 하단도 여러분 적지 않아요. 4.97%예요. 4.97%도 여러분 5%잖아요. 5%도 굉장히 높은 금리거든요. 예,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도 여러분 7.44%입니다. 7.43%. 예, 하단은요 5.36% 더 높아요. 더 높아요. 변동금리보다. 심지어 전세대출금리도 예, 이게 7.1% 되더니 10월 28일 주에 들어서니까 7.25%까지 올랐습니다. 전세대출이 이까지 오르면 아이고 진짜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하단도 4.91%입니다. 신용대출금리요? 야, 이게 여러분 말이 7%지 7.35%로 나오는데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예. 게다가 하단이 5.95%입니다. 6%. 요즘 말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보면 예, 누구 말만 따나 눈이 튀어나온다 하더니 그 말이 전혀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한 주 만에 말입니다. 한 주 만에 주택담보대출 예, 금리 변동금리는요. 한 주 만에 0.686%나 올랐습니다. 0.686%.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니고 오르고 있어요. 한 주 만에 0.5% 올랐다 해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0.686%가 올랐으니 뭐 이거 뭐 장난 아니게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은행에서 조달금리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조달금리가. 조달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네. 코픽스가 조달금리거든요. 코픽스가. 근데 코픽스 지수를 보면요. 야, 요즘 올라가는 거 9월 달에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연 3.4%였거든요. 9월 달에. 이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2012년 7월에 연 3.4%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10년 2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달금리가 올라가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채권시장의 금리가 뭐 지금 뭐 수십 대대로 올라가잖아요. 예, 채권시장의 패닉이라고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채권시장에 은행채를 발행을 해서 조달해야 되는 예,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도 말입니다. 지난 9월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난 9월입니다. 이게 지난 9월에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입니다. 가중평균이 4.79%였어요. 예, 이것도 높다 했거든요. 이것도 진짜 높다 했는데 가중평균이 4.79인데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세요. 하단금리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만 하더라도 4.97입니다. 예, 고정금리는 5.36이고요. 전세대출은 4.91이고요. 예, 신용대출은 4.95예요. 그러니까 4.79는 다 넘어버렸죠. 4.79는. 이제 10월 달에 예, 예금은행의 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아마 5%로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는 장난 아니에요. 문제는 더 올라갈 거예요. 당장 말입니다.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11월 2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12월 2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생각하면 12월 3일 새벽에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 발표를 할 겁니다. 12월 3일. 금리를 올리겠죠. 0.75%로 올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격 클 거고요. 우리도 덩달아서 11월 24일 날 우리도 금리 올릴 겁니다. 예,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지금 7.5%라는 상단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당연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야, 이게
가계 부채에 대한 폭발 굉장히 저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보시다시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자를 내고 있는 가구 비율을 조사를 했는데 2022년 상반기에 35.4%예요. 35.4%.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세 가구 중에 한 가구 이상이 이자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구 중에. 한 가구 이상도 아니죠. 한 가구 이상도 한참 이상이죠. 그죠? 이것은 여러분 시장의 위협, 가계부채의 폭발에 대한 위험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대출금리가 8%가 됐을 때 이거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실제로도 더 올라갈 겁니다. 이게 2019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32.3%가 됐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 가구 중에 거의 한 가구가 이자를 냈지만 35.7%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적어도 말입니다. 3.5%가 늘어났으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걸로 봐야 되죠. 게다가 여러분 1% 금리 올라갈 때마다 부담들 되는 것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1% 금리가 올라가면요. DSR이 40%가 넘는 비중이 20대 보세요. 20대. 31.1%가 돼버립니다. 30대도 29.8%가 되고요. 40대도 26.8%가 되고요. 50대도요. 23.5%가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12월에 금리가 8%가 됐을 때는 이게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성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 보세요. 31.1%니까 3명 중에 1명은요. 지금 DSR이 40%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돼요. 40%가 넘으면 여러분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버는 총 소득 중에 40%를 이자와 원금을 내는데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0% 이상을. 그러면 이게 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만큼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빨라집니다. 지난 6월까지만 하더라도 20대는 27%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6%포인트나 늘어났잖아요. 33.1%까지 늘어났으니까요. 게다가 30대도 지난 6월까지 23.2%밖에 안 됐는데 29.8%. 그리고 40대는 21.4%였는데 26.8%. 50대는 19.5%였는데 23.3%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경기가 나빠졌다는 뜻도 되는 거죠. 경기가 나빠졌다는 뜻도 됩니다. 이게 경기가 좋았다면 주택담보대출에 있는 사람 중에 취약차수가 이렇게까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벌어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으니까 더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 현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가계대출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역대 최고입니다. 물론 늘어나는 증가율은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2분기에 보면 3.2%로 줄어들었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보면 2022년 2분기에 보면 10.5%까지 늘어날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총액으로 봤을 때 아직도 많습니다. 1869조 4천억 원이니까 이게 터지면요. 여러분 부채 폭발은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의 위기는요. 내부에서 위기가 터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부에서 위기가 터지면 여러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은요. 회복하기가 굉장히 빨라져요. 왜냐하면 외부의 어떤 그 충격의 요인이 해소가 되면 경제는 다시 반등을 하니까요. 그래서 V자 반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부의 위기, 예를 들어서 부채 폭발이 이제 대표적인데 내부의 위기로부터 이게 우리 경제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채권의 위기가 바로 그런 내부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부의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V자 반등은 없다. L자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저는 제일 충격적인 게요. 가계대출이 8% 갔을 때 과연 가계부채가 이게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말입니다. 20대 30대가 버텨낼 수 있을 건가? 자영업자가 버텨낼 수 있을 건가? 예,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하나의 위기의 요소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무조건 여러분 대출금리는 8% 갑니다. 8% 가요. 말이 여러분 대출금리 8% 9%죠. 8% 9%라는 대출금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마어마한 금리예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해서 벌 수 있는 평균 수익률이 5%가 안 되거든요. 5% 남짓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8%, 9%, 10% 간다는 건 여러분 시장 자체가 언밸런스, 쉽게 말하면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면요 여러분 시장의 붕괴는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이게 외환 보유액이 많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경제는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이거든요. 그리고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이 일어나면서 이 경제 안에는 반드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신뢰, 신용이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이 붕괴되면 이게 뭐 나라 부채나 외환 보유액이나 이거와 상관없이 위기는 닥쳐옵니다. 저는 그 신용의 위기가 결국 우리 시장의 위기로 지금 반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대출금리는 앞으로도 많이 올라간다. 제가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경기 침체가 되기 때문에 현금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 말씀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으셨을 겁니다. 현금이 왕입니다.